신동엽 종로 5가라는 작품이고요. 신동엽 시인의 작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주요 작가입니다. 아는 작품 뭐 있습니까?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 그 작품 있고요. 또 더 흔한 작품, 자주 나오는 작품,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라는 그 작품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죠. 매우 주요 작품이고요. 그 껍데기는 가라라든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혹은 여기는 종로 오가라든가 이런 작품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신동엽 시인, 현실 참여 시인입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현실 참여 시인 어제도 했었죠? 누구 있어요? 김수영. 김수영의 현실 참여 시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시인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현실 참여 시인이 신동엽 시인이에요. 현실 참여를 할 때 약간의 각자의 참여 방식이 다르거든요. 부정적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하면서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현실 참여라고 하잖아. 김수영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그랬어? 김수영 시인이 현실 참여하는 스타일. 김수영 시인의 시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어제 한 건데? 어이구, 소시민적, 지식인, 비판과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소시민적 지식인의 비판과 반성, 그러니까 사회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 속에서 침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자기만의 안정과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고요. 신동엽 시인의 스타일은 뭐냐면 좀 더 민족주의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함께 살아가자. 우리가 부정적인 현실을 함께 이겨내자라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신동엽 시인의 시를 보면은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남한만 뭐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북한까지 포용해서 여러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중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의도는 누가 더 강해요? 냉소적이고 비판, 자조적 성격이 많이 나오는 거는 김수영 시인의 시고요. 신동엽 시인의 시를 보면 좀 슬프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의지, 이겨내자라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를 보면 종로 5가 제목에서 구체적 지명 나와 있죠. 제목에서부터 어떤 특성? 사실성, 구체성, 현장감, 생생함, 부각이 되네요. 뭔가 이게 관념적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느낌을 제목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이야기시 형태라서 시적 상황 찾는 게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로 정리가 되기는 하거든요. 화자는 드러나 있습니까? 네, 나라고 드러나 있고요. 화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낯선 소녀, 시골에서 갓 상경한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 소년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소년을 통해서 떠올린 과거 내가 봤던 그런 상경한 도시 빈민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소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화자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화자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화자, 뭐? 노동자. 화자도 노동자예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이라고 하면서 나 또한 도시 노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에 대한 정서는 연민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공감과 동질감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나도 어떻게 다 비해졌고 있으니까 똑같은 처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얘들아 뭐 찾았어? 수미상관. 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유사하게 나타나죠. 수미상관 나타나고요. 또 어디? 어디?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해졌고 있었다. 고구마가 얼굴을 맞부비고 있죠. 의인법 있고요. 또 어디? 노동자의 어디? 노동자의 뭐? 어디 있어요? 몇 년이야? 노동자의 홍수? 이게 왜 의유법이에요?
이거 왜 은유법이에요? 홍수가 그럼 뭐예요? 군중, 무리? 가능해요. 은유법. 또 은유법이긴 한데 이거 굉장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되게 흔하게 쓰이는 그 관용어구예요.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표현법으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이게 노동자의 홍수라는 거는. 은유법이나 대부분의 관용 표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또 어디?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전라남도 해남 땅 이런 구체적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네요. 또 어디? 그의 누나였을까? 이게 왜 도치예요? 어떻게 그런 문장 만들 건데? 그러면 그의 누나를 보았어가지고 그는 그의 누나였을까? 라는 의문과 그거는 사라지게 되잖아. 이거는 도치로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냥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누나인 것 같은 사람을 보았어 라는 목적어를 생략하고 있고 그래서 밑에는 진짜 그 누나였을까? 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또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두 개의 문장으로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문장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또 어디? 2조 500년은 2조 500년은 이게 왜 가정법이에요? 이시조선 500년 맞는데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 2조 500년 자체가 과장법은 아니고요. 이거 과장법이라고 하려면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과장법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장이라기보다도 사실은 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현실도 뭐다? 봉건사회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봉건사회, 조선시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문제점인 줄 모르고 살았었지. 하지만 지금 현대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점은 신분제 사회예요. 그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분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거든. 근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대에서도 신분이 나뉜다는 얘기야. 현대에서는 뭘로 신분이 나뉘어요? 돈으로, 물질로 신분이 나뉘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회 구조, 봉건제와 같은 그런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지금 현대도 2조 조선 왕조 500년이랑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어디? 대구법? 또 없어요? 이슬비 오는 날 마이너스 분위기 환기합니다. 시작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강적 이미지죠. 하강적 이미지가 시 속에서 나타나면 처지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 5가 구체적 지명, 서시오판 신호등이에요. 종로 5가 신호등 옆에서 하필이면 신호등이네. 신호등은 뭐야? 갈림길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신호등.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하잖아요. 파란불 가도 돼, 빨간불 멈춰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신호등이 있는 곳은 그냥 길이 단선으로만 있으면 신호등이 없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했을 때 보통 신호등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이라든가, 방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신호등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도 이 소년이 어때? 이제. 시골에서 갓 상경에 올라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왔겠죠. 그러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방향성을 확실하게 갖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동대문, 사대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대문은 왜 생긴 거예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거 왜 만든 거야?
그쵸?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였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천민들은 성 안에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천민들은 성문이 열리면 아침에 새벽에 성문이 열리면 와서 일하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 외곽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사대문 안에서는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살 수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대문을 물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선 상징적으로 도시의 안과 밖의 경계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 소녀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도시 안으로 진입하려고 해요. 도시 밖은 시골, 농촌이겠지. 그래서 농촌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데 사실 도시 안으로 들어와도 우리는 뻔하게 알고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아이가 기술이 있을까? 농사밖에 안 지어봤을 텐데 그렇다고 지식이 있을까? 그러면 책보따리를 갖고 왔었겠지. 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 빈민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밤 11시 반, 게다가 늦은 시간, 굉장히 늦은 시간이야.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소년도 비에 젖고 있고 내 도시락 보자기도 비에 젖고 있고 다 똑같이 비에 젖고 있어요. 동병상련. 국민학교를 나왔을까?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죠. 그 소년을 보고 추측합니다. 새로 사시는 운동한 벗어 품고 이거는 소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어떤 모습을 새로 산 운동화가 비에 젖는 게 싫어서 품고 맨발로 서 있어.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운동화가 그 정도로 이에게 있어서는 소중하다는 거죠. 왜? 가난하니까. 그 소년의 등허리에서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으며 저희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여기서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딱 똑같이 비에 젖고 있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동병상련 찾아주시면 되고요.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호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시상 전환이에요. 시상 전환이면서 회상 나오게 됩니다.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을 회상하고 있어요. 종모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눈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 기대에 앉아 속내입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가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을 쏟아주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에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운행국에 물결을 뒹굴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창녀를 보면서 그 소년의 누나였을까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상경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도 뭐 뻔했어요. 공장 가서 그 노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창녀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워낙 많았었거든요. 부조리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이 든 노동자를 보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 같다는 느낌을 또 받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결국 도시로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이에요. 고층 건물은 끊임없이 들어서는데 그 밑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뼈가 다 갈려 있는 거죠. 고층 건물 공사장, 이거는 산업화, 근대화된 모습이고요.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싸늘한 땀방울. 촉각자 심상 사용되고 있고요. 이마엔 세 줄기 강물. 세 줄기 강물이라는 거 뭐예요? 주름살. 대륙 어디? 대륙이 어디야? 중국. 섬나라 어디? 일본. 또 새로운 은행국 어디? 미국이 있죠. 의 물결이 뒹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일제강점기였고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결국 뭐야? 자본주의에 휩쓸려서 미국의 그런 지배 아래 물리적 지배는 아니죠. 자본의 지배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지내지 못하는 우리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고요.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는 빈바람. 열거법 사용되고 있네요.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왜? 분단됐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화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려대는 거머리 마을. 이 거머리 마을은 비유적 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을 의미합니다. 비료 광고와 관련해서 내가 설명한 적 없죠? 농촌 현실 보면은 앞으로도 현대시나 혹은 현대 소설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데 농촌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비료 얘기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합빛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현대 소설이나 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정책이 대기업 육성 정책이었던 건 알죠? 그래서 기업이 기업이나 정부가 특정 기업을 크게 막 육성을 시키고 낙수 효과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낙수 효과가 나타났어요? 낙수 효과는 안 나타났지. 왜? 점점 통이 커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물은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갈고 그 노동력을 갈아서 기업만 배불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적으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기업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주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계속 정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어. 그 중에 하나가 비료 사업이에요. 농촌에서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전통적인 농업 기술이었거든. 퇴비 같은 거 주고 하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 유기농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화학비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학비료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부에서 그 농촌에 정책적으로 비료를 공급을 해요. 근데 비료라는 건 사야 되는 거잖아. 저것도 물질이니까. 농촌에 농민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만들어요. 농촌조합,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돈을 빌려주게끔 해요. 처음에는 저리로 빌려주죠. 당연히. 싼 값에 빌려주고 비료를 사서 농사를 해. 당연히 수확량이 늘어. 처음에 늘 수밖에 없죠. 근데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게 돼요. 화학비료니까 땅이 척박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농사 계속 앞으로는 비료를 끊임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싼 값에 빌려주었겠지만 나중에도 싼 값에 빌려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율은 점점 높아지고 그렇다고 안 사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수확량이 늘어도 문제가 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러면 농산물이 많이 수확량이 있으면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난 것 같은데도 돈이 안 남는 거야. 게다가 이 얼마 안 남은 돈 가지고 뭐 해야 돼?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또 농사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빚을 내고 또 모자라고 또 빚을 내고 또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비료, 조합빚 이 얘기가 농촌 현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농촌에서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기선 빚만 점점 늘어나는데 도시에 가면 그래도 공장에서 이런 월급이 나온대 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일해가지고 빚만 느는 것만 그런 삶만 살다가 월급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때? 훨씬 더 좋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떠나가는 현실이었어요. 여기도 그 얘기예요. 고층 건물, 서울에 있는 그런 자본가들의 모습이죠. 침대 속에 누워서 비료 광고, 그래서 농민들을 뭐 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 마을. 그래서 농민들의 피를 쭉쭉 뽑아 먹으니까 거머리나 마찬가지다. 어디가? 이 서울, 도시가. 은유법 사용됐네요. 거머리 마을은 서울.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 차고 왔지. 이슬비 오는 날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밤이 내리고 마이너스 상황, 미래를 암시하고 있네요. 부정적일 것 같아요.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주제는 그래서 근대화의 모순과 도시 노동자의 비애, 슬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마지막 연에서 천년의 시상을 변형하여 반복하고 있다. 수미상관 맞죠? 약간 변형 나와 있는 변형된 수미상관입니다. 2번 현재, 과거, 현재의 회상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죠? 시적 화자는 가난한 민중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갖고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동질감을 느끼고 연민과 안타까움 다 느끼고 있어요.
도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상징적 시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 보면은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에 기대앉아 속내입바람, 속옷바람으로 때 묻은 금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이거 상징적이에요.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에서 자갈지게를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가 허리를 다쳐 쓰러지고 있었어. 그때 태양은 쏟아지고 있었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엔 세조의 강물이 있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도 어때요? 장면을 구체화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회적으로는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거든. 돌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번. 시적 화자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한 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2번. 이 시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소년은 밤에 신호등 옆에서 우연히 만났다.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을 만나게 됐죠. 나는 시적 화자는 맞아요. 하지만 나 또한 뭡니까? 노동자예요. 지식인 아니야.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죠. 동병상련을 느끼고요. 나는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고요. 소년의 가족인 누나와 아빠도 이 시 속의 인물로 등장한다. 아니죠. 실제 소년의 가족인 누나와 아빠가 나온 거야? 그냥 내가 추측한 거죠. 모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소년의 가족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년은 낯선 사람에게도 길을 잘 묻는 영리하고 영악한 인물이다. 영악해요? 불쌍하지? 순진하고 착한 인물이다. 왜냐 뭐라고 되어 있어?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3번. 이 시를 시화로 제작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 시화에 삽입될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소년 노동자의 모습. 4번. 기역, 미음 중 다음 보기에 밑줄 찐 시어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너 빼앗기지 말고 허울의 눈부심에 밑줄 치면 됩니다. 얘는 허울의 눈부심이라고 했을 때 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 허울의 눈부심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부정적 대상 새로운 은행극 5번입니다. 미음이에요. 소년은 연민의 대상이죠. 먼 길 떠나온 고구마 또한 소년과 동일합니다. 부은 한쪽 눈의 창녀 소년과 동일하고요. 등짐하던 노동자 소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리을까지는 전부 다 연민의 대상, 동질성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5번. 이 시에서 가가 상징하는 것을 서술하시오. 가. 동대문이 상징하는 것은 도시 안과 밖의 경계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도시 밖, 사대문 밖에서는 농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빚만 많은 농민. 이 도시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빈민, 노동자. 어쨌든 가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6번. 이 시의 시인은 1960년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A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A에서는 대륙, 섬나라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어요. 외세의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부정적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세 자본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 위주의 정책,